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계속 불거진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김 여사의 대외 활동도 외교상 관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예정된 순방에도 불참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성민혁 기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내와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과란 표현도 8차례 썼습니다.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부터 일부 세력이 아내를 악마화시켰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개입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외교 관례와 국익상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장 김 여사가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할 제2부속실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에도 착수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라인 등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1년 만에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선 야당이 예의를 지키면 10번이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야당 탓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불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조사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거가 없는 의혹까지 추가해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또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겁니다. 야당의 탄핵 움직임, 동행명령권 남발 등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역시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야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죄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정말 그거 그 시간만을 좀 지켜준다면은 저는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력이나 소통 노력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일관된 최악의 담화라고 비판을 하며 이번 주말에도 도심 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한 회견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대통령 담화는 변명과 거짓말 투성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대통령입니다. 140분 담화 내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앞서 대국민 담화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청력을 메워달라며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내일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겸허히 사과하셨습니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외부에서 회견을 지켜본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쇄신안에 비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습니다. 명 씨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전에 SNS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 오늘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2월에도 검찰에 나갔지만 당시는 수사관 조사만 받았고 검사 조사는 처음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시작 직전 SNS에 글을 올리고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강혜경 씨가 의붓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녹취를 제공한 운전기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부족한 소치인데 내가 이 사건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꾸 자기들이 몰아가서. 명 씨 변호인은 강 씨 등이 돈 문제가 불거지자 편집된 녹취를 공개했다며 오늘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81차례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생중계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제 회견 생중계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회견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점수는 좀 제가 근데 한 59점 정도? 네. 낙제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말로 처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여서 예. 사과를 했고 또 여러 차례 불찰이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과거와 전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기자들 질문을 정말 계속 이어지는 질문을 하나하나 끝까지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려고 한 그런 자세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솔직하게 공식적으로 유죄화시켰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평가할 수 있는데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예. 본인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치의 숙명입니다. 정치의 숙명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게 첫 번째.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같은 게 지금 또 그 부정평가 요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좀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와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확 쇄신하겠다. 이런 점을 좀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실은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뭐 의료 개혁 문제도 있었고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뭐 황상무 문제는 달라지겠지. 이종석 국방부 장관 문제는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사라지다가 이번엔 전혀 기대를 안 했다. 근데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했다고 느꼈던 건 대통령께서 잘못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네. 그건 변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시니까 왜 사과를 하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미쳤다라고 했다.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앞으로 부부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서 조금 가끔 반말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대국민 사과의 날이잖아요. 자신의 국정 성과를 발언하는 것보다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네. 기자들을 향한 반말들이 너무 쉽게 튀어나와서 아직은 대통령이 정말 엄숙한 자세로 국민께 사과하는 그런 준비를 아직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도 국정농단은 아니다. 그리고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나치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공격하겠다. 뭐 그런 뜻이 드러나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 명품백 수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직접 목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건 분명히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요, 국민들이. 그렇다면 저는 어제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확실히 뭔가 헐쩍 뛰어넘어서 한다면 특검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악마화도 아니고 침소봉대도 아닌 거잖아요. 명품백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서 국민들이 나왔고 또 본인이 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걸 취사 선택해서 검찰이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검찰이 처분한 게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래 끌다가 기껏해서 무혐의 처분해버리려면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뭔가 거기에 조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안 되지만 문제가 있지만 여야 합의해서 위헌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네. 제대로 된 중립적인 특검을 한다면 본인이 받겠다. 의혹을 해소하자.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좀 국민들이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앞으로 달라질 것 같다.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뭐 위헌적이다 또 악마화다 하면서 거부해버린 것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이런 비판들인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회견이었고 특히나 이 특검을 수용할지 여부가 굉장히 촉각을 다투고 있었는데 거부를 하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 요구 다시 거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특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뭔가 충격을 주는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 예. 내가 특검 받겠다.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이게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도 대통령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도 특검을 받겠다라고 했다면 야당이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헌법 유린이다, 정치 선동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이게 인식에 부조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특검을 얼마 스타가 됐어요. 최순실 특검에서 본인이 팀장을 맡으면서 예. 이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5년을 선고받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굉장히 스타가 되셨는데 특검이 헌법 유린이다.
미국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왜 한국은 국회에서 임명하냐? 이게 좀 이해가 도저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드루킹 특검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 내곡동 사전은 이명박 대통령 특검이고 최순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야당이 추천을 했어요. 예.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누가 맡아야 됩니까? 야당이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얘기했어요.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베트남 파병을 할 때 정말로 많은 고민했거든요. 새벽 내내 잠을 못 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재떨이만 비워주고 재떨이만 비워주고 재떨이만 비워줬다. 이게 무언의 내조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명태균 씨하고 관계를 통해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이자 공천 개입의 문제인데 이게 왜 조언이지 내조지 왜 국정 개입이냐 국정농단이냐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 대통령이 부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 또 선거 과정에서는 워낙 바쁘실 수 있는데 예. 어제 얘기한 거 명태균 씨와 통화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너무 좀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육성이 나왔는데 네. 통화한 육성이 나왔는데 그건 충분히 그 전에 기억을 못했더라도 육성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네, 그 문제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는데 네. 그건 좀 기억이 난다 이렇게 했어야지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달라버리시고 문제가 되는데 정말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해명이 자꾸 거짓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면서 더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물론 이제 윤 대통령께서 아는 바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또 있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계가.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전체가 다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 문제가 또 어제 윤 대통령 말씀하신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살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해명이면 해명, 설명이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대통령이 비서실에다가는 취임 이후에도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명패에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하는 명패가 있다라고 자랑하시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자랑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서실에서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 명태균과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마도 대통령의 기억을 좀 못하신 것 같다. 기억이 안 났던 것 같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다 얘기했다. 비서실에 내가 명태균과 연락을 했고 덕담 수준이었고 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줄로 논평을 내다 보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건 비서실 책임으로 넘긴 거잖아요. 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과의 얘기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이러는 거예요. 김영선한테 공천에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아니 왜 명태균 씨 전화 안 받았냐.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연락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연락을 했다. 이런 녹취록까지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내가 이런 김경선 공천 줘라 이런 말을 했지만 이미 뭐 당에서 결정이 돼 있다라든가 또는 그냥 명태균에게만 이런 말을 했지 실은 당했다가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라든가 뭐 합리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녹취록이 나왔는데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게 위선적으로 들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회견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 입장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여당 내 기류도 상당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까 처음에 저도 이제 뭐 긍정적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부정적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아주 뭐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어떤 점을 좀 긍정을 평가하고 어떤 점을 좀 기대에 못 미쳤나 하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아마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제가 얘기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네. 내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 생각하고 뭐 일종의 정말 뭐 여러 가지 물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재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건의를 받아서 뭘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도 싫고 이렇게 국민들이 해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로 했다가 식사를 취소해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면담할 때도 단독 면담인데 뭐 단독 면담을 거부한다거나 뭐 1시간 뭐 몇십 분 동안 서서 기다리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은 한동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당 대표로서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데 인적 쇄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차피 할 거라고 한다면 그래 한동훈 대표의 건의도 있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쇄신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각,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인재풀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지금은 뭐 떠밀려서는 못 하겠는데 네. 아마 조금 있으면 할게라는 정도 수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진솔하지 못하게 느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침묵을 지키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중에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시작 35분 전에 명 씨가 SNS에 사과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유를 본인이 뭐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오리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측하는 것처럼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뭐 내가 지금 원했던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든지 네.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 폭로하고 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좀 내가 다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이게 폭로된 게 사실은 명 씨가 얘기한 것보다는 그 주변 인물들이 폭로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현재 그 뭐 구속을 앞둔 구속이 된다면 어떤 그런 점에서 조금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네.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출석을 하는데 이런 피의자가 검찰 출석 전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로 했다. 근데 사과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자신이 잘못했다 이런 메시지를 놨잖아요. 예. 이건 대통령실과 모종의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회견에 대한 대화. 이번 회견 전에 자신의 안위에 대한 대화, 예. 이 수사 방향에 대한 대화를
대통령실에서 직접은 못하겠지만 제3자를 통해서 모종의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또한 이 사건이 9개월 동안 검사도 없는 조사과에서 묵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체포영장을 한 경우에도 뭐 압수수색 영장을 한 경우에도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간의 동거래 관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뭐 정치자금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이 가고 그 돈을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대신 내주고 또 김영선 의원이 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렇다고 보면 아직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풀어줄 거라고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창원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 밝힐 거로 보십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어제 뭐 바로 그런 SNS에 올렸으니까 예. 지금 본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네. 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주장에서 밝힐 그런 입장을 어제 밝힌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또 출두하면서 예. 어제 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본인의 뭐 경솔한 언행으로 이렇게 물의를 비춰 죄송하다 정도 네. 수준하고 뭐 지금까지 많은 언론과 인터뷰에 얘기했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폭로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이틀 뒤 10일입니다. 임기 후반에 분수령이 될 거라던 기자회견이 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 사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비양도 근처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 구조되고 1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구조 상황 알려주시죠. 네, 어선 침몰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역입니다. 사고 선박은 부산 선적 129톤짜리 금성호입니다. 배엔 한국인 선원 16명과 외국인 선원 11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이 구조됐는데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이들을 찾기 위해 함정 10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엔 최대 초속 6m의 북동풍이 불고 있는데 풍랑주의보까지는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 인근 해상에선 4일 낮 12시쯤에도 2,200톤급 인천 화물선이 테트라포드에 좌초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당시는 승선원 1명이 무사히 구조되는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이른 추위에 차 안에서 히터 켜시는 분들 많은데요. 졸음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안 히터 사용이 본격화되는 11월에 졸음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에 차량 내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음주운전을 하듯 비틀대더니 양쪽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나들목에서 방향을 꺾지 못해 도로밖 화단에 처박히는가 하면 갓길에 세워진 비상주차 차량에 그대로 돌진합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지난 5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졸음운전 사고는 약 3만 1천여 건, 해마다 6,300여 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최근 3년 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며 사고 건수는 35% 늘었는데 야외 활동이 늘고 히터 사용이 시작되는 11월에 집중됐습니다. 히터를 쓰기 시작을 하면 차내 안에 CO2 농도가 올라가고 인간의 몸은 피로 그리고 피로 동반되는 이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졸음운전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차량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DMS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DMS는 운전자가 3초 이상 눈을 감거나 앞을 보지 않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입니다. 유럽은 지난 7월부터 모든 신차에 DM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자율주행 차량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강 훼손 시신 6.2 사건의 피해자 현역 군 장교의 신상 공개가 결국 보류됐습니다. 먼저 이틀 전 현장 검증 당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유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뒤로 좀만 나와주세요. 왜 여기에 유기하셨어요? 좀만 나와주세요. 왜 화천까지 오셨나요? 현장 검증 오셨는데 혹시 당시 유기 상황이 명확히 기억이 나세요? 경찰이 네. 저 군 장교의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는데 당사자가 반대하면서 절차가 보류됐습니다. 이런 경우 흔합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이와 같이 신상 정보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케이스가 별로 보긴 어려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번 결정한 이유는 결국 범유죄의 증거가 명확하고 또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지 않은 그런 취지에 비춰와서 그 강원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공개해야 된다 결정을 했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절차에 따라서 이해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향후에 계속 이와 같은 이의에 따르는 후속 절차를 취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경찰이 이제 군 장교에게 12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날까지 군 장교 피의자가 나 의견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11월 13일 날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해당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절차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이 제기를 해놓고 본인이 어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계속 막기 위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신상 정보 공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를 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결정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가오는 11월 13일 날 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과 상관없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주 내로는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 7월경에 이른바 텔레그램 M방번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어떻게 보면 공개를 결정을 했고 공개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정지 법원을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공개가 되지 아니한 그런 케이스도 없지는 아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발전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소방대원들의 한 끼 급식 단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알려졌는데 이게 체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2023년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급식 평균 비용이 3,960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4,16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이 그 소방대원들의 한 끼 급식대가 고작 3,000원대에서 많아봤자 5,000원대인 것을 보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서울 소방재난안전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결국 그 아주 낮은 그 대구 같은 경우에 낮은 데는 3,112원. 어떻게 보면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인 것이고 높다 하더라도 지금 뭐 4,000원 정도 지금 되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이와 같은 특히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서울에서는 뭐 구별로도 이렇게 급식 단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뭐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특급 매식비 내지는 그 정액 급식비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끼 어떻게 보면은 하루 2끼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그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3교대를 하다 보니까 하루 3끼
30기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같은 금액을 가지고 누구는 20기, 또 소방 공무원은 30기로 해서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한 끼가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별로 차이가 크게 나면서 낮은 데는 지금 3,000원대,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북구로서 한 5,869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예전에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공무원에서 얼마 전에 그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떤 지원이나 이런 네. 부분은 지방에 따라서 다른 그런 부분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달라지는 개선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구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도 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예.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급식비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각 해당 자치단체 나아가 특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적은 예. 지역에 있는 그 자치단체의 소방 예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좀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특히 이제 예산 국회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최진정 변호사께서 구체적인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의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도 공언을 했는데 미국 중심주의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이틀 뒤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ccept the choice the country made.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패배한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영감을 주는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위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국제사회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유럽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론과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을 주장해온 만큼 방위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는 겉으론 축하하지만 불법 이민과 마약, 관세 인상 등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긴장하고 있습니다. A todas y todos los mexicanos no hay ningún motivo de preocupación y va a haber buena relación con los Estados Unidos. Estoy convencida de ello.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에 러시아는 기회를 엿보는 분위기입니다. Я,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его с избрание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60% 관세 폭탄을 공약해온 트럼프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른바 빅컷 이후 2달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4.75%에서 5%였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로 낮아집니다. 연준은 이번 미 대선 결과가 단기적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2기 다시 세워졌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될까요? 예,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3%에 달하는 관세를 갖다가요. 네.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에서 20%까지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인상하겠다는 이런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탈환경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예. 정책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정책으로 회귀하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예전에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75%로 세계 2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에 뭐 직격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미 수출, 그다음에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요. 당연히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무역 구조가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국의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수출이 우리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중 수출, 대미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예. 최근에 민간 연구소의 그 추정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역의 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반도체,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제 생산 라인이나 투자 계획했던 그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규모를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에 현재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예.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64억 달러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역시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 외에도 배터리 업계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지의 생산 거점을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해서 이런 것들 되돌리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현지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재조정할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들이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혜택을 되돌려서 해당 주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피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있다라고 봐서 전면적인 보조금 감소 자체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수혜가 받을 수도 있다.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그럴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히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특히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 그다음 유지 보수 정비 능력을 언급을 하면서 협력할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조선업이 붕괴됨에 따라서요. 그 조선업이 붕괴되면 해군 함정을 예.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요구를 지금 높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이 강화 기조가 전개돼서 우리나라의 그 무기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방위 산업은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동유럽의 재건 수요로 인해서 건설업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1억 원도 넘고 1억 원도 찍기도 했는데 계속 급등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뭐 지금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 봤을 때는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그 당시에 19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에도 똑같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9,45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예.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네. 선거 유세 기간에 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친가상자산 정책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자산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집권한 다음에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은 또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좀 지켜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통화 정책도요. 두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미국이. 근데 통화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맞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미국은 특히 정책 금리 인하 속도가 과거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내세우는 공약들, 대규모 감세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 인상, 그다음에 이민을 통제하는 정책, 이 모든 것이 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은 불가피하게 정책 금리를 천천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책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서 강달러 현상도 지속돼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도심 속에서 무리지어 달리는 러닝크루들 만나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2030을 중심으로 시작된 달리기 붐이 40대 이상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가 간다. 오늘은 도심 속 러닝크루들 만나봤습니다. 한강공원 일대 러닝크루 4명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립니다. 정신적으로 되게 맑아지는 게 좋아서 사회에서 힘든 일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뛰는 것보다 동기부여가 잘 된다며 함께 달리기가 인기인데요. 혼자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또 많이 뛸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울 것도 서로 많고 훨씬 재밌어요. 달리기 열풍 속에 관련 상품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한 이커머스의 러닝화와 쇼츠 같은 러닝 관련 제품의 매출은 최대 500% 이상 증가했고 한 운동화 브랜드의 러닝화 매출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달리기 인구가 늘면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네, 러닝크루들이 무리져서 다니다 보니 이들을 피해서 걷게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구호를 외친다거나 뭐 비켜주세요를 좀 큰 소리를 외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좀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고. 고성능 러닝화 착용 등 과도한 장비 욕심과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이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맞춰 달리기 거리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연골 상태가 내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리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뛰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무작정 뛰기보다는 내 몸에도 맞고 주변도 즐거워지는 러닝법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리지연의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아, 힘들어.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지났는데요. 절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겨울 풍경으로 변해가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입니다. 비밀의 정원이라는 곳인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서리가 내려 이색적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직 가을의 색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위로 하얗게 내린 서리는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 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 준비를 해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겨울 준비를 이미 시작한 곳도 꽤 있는데요. 전남 순천의 나간읍성은 이영 작업이 한창입니다. 초가지붕을 새로 갈아입히는 건데 전통적인 우리네 겨울맞이 풍경입니다. 스키장은 이번 추위에 맞춰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영하를 유지하면 이번 달 하순경이면 첫 슬로프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추위에 잘 대비해서 즐거운 겨울을 맞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3.2도, 춘천 영하 1.7도, 대전은 3.5도로 조금은 쌀쌀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1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전주와 광주 19도, 대구와 울산 18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도 19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